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지난번 영상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비교하는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각 코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은 코인의 이 발행량과 유통량, 그리고 현재 최근 2-3년간의 흐름과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뉴스를 바쁘신 관계로 많이 체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블록체인과 파일을 간접적으로 또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 개수는 2100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2100만 개에는 도달을 할 수가 없고요. 2099만 9999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채굴이 지속이 되다가 종료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쉽게 그냥 2100만 개까지만 채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의 채굴 프로토콜은 이미 첫 블록이 생성된 그런 시점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으로 해보면요, 채굴이 종료되는 시점은 약 2140년 정도의 채굴이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굴의 종료는 멀지 않은 2030년 정도가 되면요, 비트코인의 99%가 모두 채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7-8년 후인 2030년부터 2140년까지 남은 1%의 비트코인으로 채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의 양은 약 1950만 개 이상이고요. 이것은 그대로 비트코인의 유통량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5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은 또 대부분 고래들에게 큰 비중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상위 0.3%의 고래 지갑이 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80%가 넘는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개별자 물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초기 이 비트 블록을 생성하는 인센티브를 대거 가져갔기 때문에 무려 110만 개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사토시 본인의 지갑에 보유를 한 채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가 현재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미 소각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의 물량은 소각이 되지 않았으며 사토시의 정체를 현재까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이 사토시가 짜놓은 이 미래 계획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이 물량 또한 미래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의 주소에는 이 고래 주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들은 비례적으로 매우 큰 채굴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래 지갑들이 많은데요. 그런 지갑들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던 지갑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지갑들이 움직일 때마다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씩 얼어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잠겨있는 비트코인의 고래 물량이 움직일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이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유통량 속에는 또 엄청난 비중의 로스트 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스트 코인이라고 함은 비밀키의 분실, 어떤 물리적으로 분실되었거나 잘못된 지갑 주소로 전송을 해버린 비트코인들, 그래서 더 이상 복구할 방법이 없는 비트코인들을 여기서는 로스트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특성을 보자면 워낙 암호화폐의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채굴에 참여를 하였고, 그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계정들이 로스트 코인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20%에서 30%까지 로스트 코인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 얘기는 최근 기사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그 하드 드라이버에 비트코인을 저장을 한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케이스도 있었고, 또는 1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거물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고사를 당했지만 주변의 누구도 그 비밀키를 공유받지를 않아서 그런 비트코인이 영원히 잠겨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로스트 코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시장에서 스스로 내재 가치가 있음을 증명을 해왔고, 현재는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분실량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 또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0년 포럼 글에서 로스트 코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코인은 다른 사람의 코인을 약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로스트 코인이 생기는 것은 코인 생태계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받아들이고,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희소성을 추구하는 이런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잘 보관하고 있는 홀더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냉정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110만 개의 물량을 일단 포함해서 총 로스트 코인이 30% 이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적인 비트코인의 이 유통 공급량은 약 1200만 개에서 1300만 개의 BTC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남았죠. 바로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내년 2024년에는 이 블록당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를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채굴업자가 블록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6.25개의 비트코인을 나누어서 인센티브로 가져갔었는데요. 앞으로는 3.125개로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내년 5월 이후로는 시중으로 유입되는 코인의 양이 당장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시장에서 수요는 유지를 하거나 더 높아졌는데 공급량이 낮아지게 되면 가격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 반감기마다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매 4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초기에는 반감기에 줄어드는 비트코인의 양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것에 비례해서 가격의 상승 또한 매우 컸었습니다. 또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초기에는 블록당 보상량이 50에서 25개 이런 식으로 25개가 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내년에 일어나는 반감기는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드는 것이라 초반에 일어났던 반감기보다 줄어드는 총량을 보면 임팩트가 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감기에 따른 가격의 상승폭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론대로 예측만 해보자면 2024년 4월, 5월 달에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인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은 기존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 패턴을 따르자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기가 올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반감기 이후보다 앞으로 올 반감기 이후에 올 불장이 좀 더 길게 상승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는 이미 여러 번의 반감기 패턴으로 정말 많은 분석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반감기가 지나도 가격이 바로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내년의 반감기는 이미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현재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면 바로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프랭클린, 아크인베스트 등등 정말 많은 대형 투자기관에서 비트 현물 ETF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정말 불장의 시작을 돕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약 3만 달러의 저항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뜬금없이 비트코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시작점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오보 시점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잘못된 뉴스가, 즉 페이크 뉴스가 나오면 바로 상승되었던 만큼 다시 반환이 되기 마련일 텐데, 현재 비트코인의 분위기는 심상치는 않다. 사실상 블랙락이 현물 ETF에 참여를 한 만큼 거의 시간 문제지 확정적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즉 이제부터는 조금씩 비트의 상승폭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잠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최대 발행량은 무한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유통량은 현재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개의 이더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여러 차례 이더리움의 최대 발행량을 정해놓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발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의 투자자나 홀더들에게도 지속적인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최대 발행량은 현재는 무한대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무한대로 설정되기보다는 아마 어떤 교통 정리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은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유통량의 수준도 약 1억 2천만 개 정도 있고,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최대 발행량도 그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정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상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의 방식에서 계속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더의 유통량이 더 급격하게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처럼 노드들이 연산을 풀고 블록을 생성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이더로 나누어 가졌었는데요. 이더리움은 기존에 약 13초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었고 당시 블록 채굴 인센티브가 약 2.08 이더였습니다. 이것을 1년치로 계산을 해보면 약 490만 이더가 1년에 발행되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머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런 공식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블록 생성 후에 이더를 스테이킹한 유저들에게 비례적으로 검증비를 나누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계산을 해보면요. 약 58만 이더가 발행이 되고 있고 기존의 11.8%밖에 되지 않은 이더 발행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유통량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 업데이트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의 기본 거래 수수료를 소각을 해서 유통량을 줄여버리는 그런 업데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통량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보면요. 수많은 NFT 프로젝트나 게임, 또 ERC 계열의 이 토큰 발행 등 여러 거래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모든 거래 수수료는 이더로 계산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더의 기본 수수료는 또 소각 처리가 되면서 유통량이 또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이더의 연간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높은 디플레이션 효과가 생겨났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 3년 전에는 당시 메타버스나 P2E 또 NFT와 같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여러 트렌드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의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확장이 되면 비례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이더의 유통량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더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까지 더해져서 당시 2022년 크립토 윈터 이 배어장이 찾아오기 전, 즉 2021년 4쿼터까지는 불장이었죠. 그때까지 이더는 신고점 4,700달러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죠. 물론 이더뿐만이 아니고 비트를 비롯해서 모든 크립토 자산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루나 테라 붕괴 사건이나 이 FTX 거래소 파산 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등 여러 문제가 생겨났었고 또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펀더멘탈이 이 미디어에서 날카롭게 지적이 되면서 이더를 포함한 모든 알트 코인들은 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 대출 업계인 이 셀시어스 같은 데서 여러 이더 관련 파생 상품을 운용을 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더의 가격 폭락에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조금씩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소각량보다 발행량이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소각량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하는 거래수가 좀 낮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총 유통량은 약 1억 2천만 개에서 업앤다운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량이 좀 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더의 가격을 크게 하락시킬 거라고 단순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생명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여러 뎁들의 거래 활동이고요. 여러 자산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앱들의 거래가 크게 줄었다라는 것은 계속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한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요. 2022년부터 23년 4월까지 이더리움의 거래로 인한 이 소각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2년 1월, 즉 크립토장이 한창 좋았을 때 불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요.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픈시 NFT 플랫폼의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더의 소각량이 오픈시로 인해서 이만큼 소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는 NFT 프로젝트들이 정말 호황이었고 물론 NFT에 관련 거품도 정말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파란색, 즉 오픈시를 통한 NFT 거래가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리고 오픈시라는 NFT 플랫폼이 다른 경쟁업체 NFT 플랫폼에게 시장을 쉐어를 뺏긴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이젠 2, 3년 전에 한창 유행을 했던 그런 원숭이 NFT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아트 NFT 프로젝트들이 다음 불장에서도 몇 년 전과 같이 폭발적인 수요와 거래를 일으킬 수 있을지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즉 이더리움에서는 항상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초기에는 ICO 붐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를 늘려왔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NFT나 메타버스, 또 밈코인, P2E 등등의 트렌드를 만들어내서 또 그것으로 이더리움의 거래들을 증가를 시켜왔었습니다. 이 다음의 트렌드는 무엇이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입니다.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2012년에 탄생한 1세대 코인이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최초의 발행 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012년에 총 1000억 개의 이 리플 코인을 발행을 하였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이 800억 개의 XRP는 리플랩스, 즉 본인들의 회사 소유로 분배를 하였고 나머지 20%인 200억 개는 이 창립 멤버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일부 영상에서 리플 창업자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런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여기 아서 브리토까지 포함을 해서 총 3명이 이 200억 개 XRP를 분배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XRP의 이 배분은 매우 중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랩스는 이 800억 개의 물량으로 개발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시장에 조금씩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리플 초기 단계에서는 이 XRP의 가격이 상당히 높지도 않았었고 높을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본격적인 가격의 움직임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리플이 보유하고 있던 이 800억 개의 물량 중 550억 개를 에스크로 락업을 해놓고 락업이 되지 않은 250억 개의 XRP로 시장에 배포해서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10억 개의 XRP가 리플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즉 락업이 풀리도록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또 잔금 해제가 시작될 때 사용되지 않은 XRP는 다시 롤오버 되지 않고 다시 에스크로 지갑에 들어가서 다시 잠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 락업 물량이 다 소모가 되기까지는 시장에 XRP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 유통 물량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데이터표를 보면요. 이전에는 총 800억 개의 물량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시장에 내놓아서 판매를 해왔던 방법이었고 이런 방식이 매우 중앙화가 되어 있고 불투명한 비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시스템을 바꿨죠. 800억 개 물량 중 550억 개를 에스크로 락업을 하고 매월 조금씩 시장에 푸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이게 리플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에스크로 계좌에 담긴 물량은 다수가 동의를 하게 되면 전량 소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미디어를 통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리플과 흡사한 성격을 가진 스텔라 재단에서도 이 스텔라의 코인 XLM 루멘을 550억 개, 즉 총 발행량의 50%를 2019년에 전량 소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50%의 발행량을 소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리플도 이 총 1000억 개의 발행량에서 그 반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를 소각할 의향이 있다. 즉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은 2017년으로 거슬러 가서 당시 국내에서는 리플 가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엄청난 리플 홍보가 있었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빠르게 전송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제 송금망 구축에 매우 필요한 코인이다. 이런 점을 선두로 해서 여러 홍보들이 있었고 당시 기사를 보면요. 리플 XRP 550억 개를 에스크로 락업을 했고 이 중 매달 최대 10억 개씩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여러 곳에 있다라는 점을 이제 리플 측에서 홍보를 해주었던 것이죠. 한때 XRP 가격은 3달러를 돌파를 하였고 특히 국내에서는 많은 투자자가 모였었기 때문에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 시세보다 한국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의 시세가 약 40%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었고 XRP에 투자를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여러 악재들이 생기고 이 XRP의 또 거품론이 제기가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이 신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폭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즉 XRP에 물린 분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XRP에 당시 큰 금액이 물려있는 분들 그래서 다시 이 XRP로 본전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부터 이 리플에 관해서는 여러 밈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리플이 호재가 나오는 듯 하면 또 펌핑이 나오는 듯 여러 미디어에서 외쳐댔었지만 결국 다시 원상 복귀가 되었거나 또 미디어에서 리플 호재 기사가 떠도 잠시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해서 이제 리또 속이라는 유행어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리또 속이라는 어원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플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리버풀이라는 팀을 놀리기 위해서 리종딱, 리또속이라는 밈 용어들이 나왔었는데 이 밈과 같은 단어가 축구계에서 쓰이다가 코인판으로 넘어온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2020년 리플에게 그리고 암호화폐계 전체에 또 엄청난 악재가 발생하는데 가상화폐 XRP를 만든 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부분에서 리플이 여러 증권법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약 3년 이상을 리플과 SEC가 소송전을 끌고 갑니다. 당연히 리플이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요. 물론 3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이 마무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단계이고 리플에게 매우 유리한 약식 판결이 이미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길었던 이 판결문으로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법원은 SEC보다는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실제 XRP 가자를 외쳤던 분이라면 이때 엄청난 상승을 예상을 했을 만도 한데 사실 그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가격은 원상복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SEC가 리플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 XRP 차트에는 그런 호재가 크게 반영이 되지도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플의 XRP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는 이유를 좀 더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발행량, 유통량을 얘기하기 앞서서 리플의 이 XRP라는 코인의 용도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짧은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할 텐데 XRP 자체는 사실 그런 스테이블성을 가지고 애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해외 송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비싸지도 않아요. 코인 가격이 애초에 그렇게 비싸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워낙 많이 발행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이제 기대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갈 걸 사실 리플랩스도 그걸 바라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코인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로 유틸리티 코인을 만드는 프로젝트들 가서 물어보면 가치 변동이 생기는 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 변동이 크게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치 변동이 있어도 산 사람 가격으로 어차피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의미인 거죠? 생태계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예. 이 가격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격차가 줄어들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가격 변동이 없으면 누가 그걸 사고 파고 합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XRP 코인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어떤 내재 가치를 가져가면서 가격을 올리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금이자 화폐이자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현재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자산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 거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환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로 XRP는 사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쉽게 상승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또 다른 전문인 코인사이더의 영상을 제가 잠시 가져와 보았는데요. 참고로 이 분석가는 루나의 붕괴를 미리 예전부터 예측을 해왔었던 여러 또 코인 분석들을 객관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는 분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셨듯이 리플의 핵심 생태계는 ODL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리플의 ODL이라는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리플의 XRP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달러를 영국 파운드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리플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XRP가 거래 매개체로 이용이 됩니다. 미국 달러를 잠시 XRP로 바꾸고 이것을 송금을 한 뒤 바로 영국 파운드로 다시 바꿔주는데 이 중간에 바로 XRP가 순식간에 매수가 되고 또 매도가 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기존의 스위프트망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혁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XRP 코인은 자산을 송금해주기 위해서 다른 자산과 교환이 되는 역할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가격에 XRP의 가격의 상승으로 직결된다라고 분석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텔라를 영상에서 자주 설명해 드리고는 있지만 리플이나 스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코인의 가파른 상승의 목적을 두어서는 힘이 들고 결국 이들이 만들어내가는 이 송금망의 혁신과 이 변화를 보는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산의 상승은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리플이나 스텔라와 같은 자산으로 송금을 당연시 하는 시대에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NFT나 여러 다른 뎁 생태계를 만들어 갈 때
충분히 가격은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코인의 큰 변동폭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빨리 지칠 수가 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제드 맥켈럽과 같은 이 리플의 개발자들이 본인의 XRP를 시장에다가 마구잡이로 덤핑하는 현상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개발자 물량이 2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드 맥켈럽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했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제드 맥켈럽은 리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에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XRP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XRP를 악의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계속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90억 개의 XRP를 락업이 풀릴 때마다 시장에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XRP를 모두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8년 동안 XRP 호재가 잠시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수억 개의 물량이 개발자 지갑에서 또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가격에 악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큰 상처들이 있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리플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와 이 이더, 이 리플의 유동량과 각 코인들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2100만 개를 넘지 못하도록 아주 희소하게 발행이 되었고, 코인 자체를 어떤 디지털 금이나 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1억 개가 넘는 유통량을 만들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물론 발행량의 한도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잘 지금 매니징을 해나가서 이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소각과 발행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더는 이 실물 세계의 P2P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이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이 연료와 같다라는 느낌으로 생태계를 확정시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마지막으로 이 1000억 개라는 엄청난 최대 발행수를 한 번에 만들어내었고요. 또 이 XRP라는 코인이 또 직접적으로 화폐의 역할로서 사용이 된다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신용화폐 자산들을 디지털 넷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중간자 역할로서 사용이 되어졌다. 하지만 코인의 분배가 비트나 이더와는 달리 상당히 중앙 집중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분배가 되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세 개의 블록체인을 제가 분석만 해드리고 아직 파인 네트워크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유통량과 이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이 영상이 벌써 30분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3부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